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향배에 대한 궁금증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고요. 또 여의도의 속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여의도의 속내를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토론 이슈 주제는 패배인데요. 자, 민주당이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를 겪으면서 내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패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아마 지금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된 것 같은데 먼저 궁금합니다. 두 분 모두 의회 경험도 있으시니까 선거라든지 주요한 이런 정치 이벤트에서 패배했을 경우 어떻게 패배를 분석하게 되나요? 되게 내부 토론을 하죠. 토론. 네. 네. 의원들이 되게 주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 의원들이 이제 안에 계파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여러 계파들이 주도를 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어떤 콘센서스까지는 아니지만 네. 대충의 패배 원인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가지로 정리가 되고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자 그러면은 개혁과 혁신 위기 극복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하고 그걸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순으로 가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초기 단계에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의원들이 뭘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성숙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눈치를 네. 보느라고요. 네. 박용진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에 뭘 하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잠잠해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고요. 네. 친문 쪽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본인은 물론 침묵하고 있지만요. 네. 이재명계라고 명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반박을 하고 당 내인지 당 바깥인지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이른바 지지 세력인 개딸들이 다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고 하는 형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토론을 통해서 완벽한 합의는 없지만 얘기를 한다. 거기에 좀 핵심적인 그래도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해야 서로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일단 우리가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대한민국 내에 있고 네.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민심이 어떻게 출렁였는지 네. 이런 부분들 주요 이슈 사항마다 있을 때 그걸 한번 찾아서 분석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언론사 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언론사도 대부분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중도 진영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건지 또 외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강 이제 당 내에서 제기됐던 패배의 가능성 원인에 대해서 네네. 각각의 그 원인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가장 큰 비중이었는지 이런 서열들을 매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3자 외부 특히 조금 적대적인 시각에서 보는 네네. 것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당이 이제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정말 극적인 어떤 네. 반전을 바란다면 조금 적대적인 또는 외부에서 이 사람들을 잘 모시고 왔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양당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 오히려 좀 적대적인 입장에 있을 때 더 말 그대로 정말 쓴 약 처방을 할 수 있다는데 김경진 의원님 현재 반대 여당 소속으로 네. 사실은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책임론이다.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었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방송에서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요. 네네. 민주당이 지금 세 번의 선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네. 그다음에 올해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올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네. 세 번의 선거에서 연패를 했는데요. 저는 원인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한 4년 전에 있었던 조국 사태. 네. 그때 서초동에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거의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죠. 그리고 네네. 검찰이나 사법부가 조국 일가를 탄압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대법원에서 조국 일가 전체에 대해서 다 실형과 유죄 선고였거든요. 네. 국민들에 대해서 기만했고 거짓말을 했고 이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서 네네. 우리가 민주당의 기만을 당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조국 사태가 한 4년 전에 있었던 게 가장 첫 번째 분수령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네네. 이낙연이나 박용진 같은 사람을 놔두고 왜 이재명을 뽑았느냐. 네. 저는 이재명 앞으로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대선 된다. 경선에서 네.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소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예상인데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범죄자로 지칭되는 사람을 왜 대선 후보까지 뽑았느냐. 그건 네. 민주당 전체의 집단으로서 패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첫 번째 그 조국 사태와 연결을 해서 검사들을 악마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한다고 제도를 깨트리면서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이 공정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깨트렸다.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과연 민주당 자체에서 대선 때도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진짜 건넜느냐. 네. 그 퀘스천 마크가 있고 네.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파와 문파 사이에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 격렬한 공방이 지금 네네. 있는 거고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축하의 화환까지 뭐 이렇게 등원 축하의 화환까지 보내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검수완박이라든지 뭐 검찰을 악마로 보는 이 시각은 쉽게 교정되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네. 그건 과거 올라가다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복잡한 문제여서 네. 그래서 민주당이 원인은 분명하지만 여기 이 원인을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전제로 해서 알겠습니다. 개혁의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쉽지 네. 않다고 봅니다. 세 가지 분석 원인에 대해서 신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일부 동의하고요. 이걸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한번 쭉 리뷰하면서 점검을 할 필요는 저는 느낍니다. 이거 네.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뭐 며칠 해도 그렇죠. 뭐 부족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논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이 문제를 포함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세 번의 연패 그것도 하나는 뭐 아슬아슬하지만 하여튼 진 건 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하게 졌다는데 연연하지 말고 네. 졌다는 거에 질문의 핵심을 잡아가지고 진솔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론할 분위기가 저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지금 뜨거워요. 네. 공방이. 지금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다가는 굉장히 그 토론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뜨겁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비슷한 데자뷰가 있습니다. 당이 쪼개지기도 하고요. 2015년도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당장 비대위가 2일에 총사퇴를 하고 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추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될까요? 먼저 신 의원님부터. 뭐 현재 지금 대타를 찾기가 어렵고요. 다들 고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이 일단은 뭐 자임을 한 거죠. 네. 뭐 그나마 괜찮다 하는데 물론 뭐 우상호 의원이 개혁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네. 우상호 의원 본인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관리형 비대위가 기간이 될 짧죠. 수밖에 없다고 뭐 네. 얘기를 했죠. 본인이 맡을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얘기지만은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무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586 안에서 보면은 우상호 의원이 양질의 586에 들어가거든요. 네. 양질 오픈이요. 뭐 저질 586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품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적이 없고 그리고 용퇴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지금 서대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쪽에서는 몇 번을 일합을 겨뤘던 분이 구청장이 돼버려 가지고 일단 네. 국힘당 쪽도 서대문을 놓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어서 이 용퇴 선언은 유효하고 앞으로도 지켜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긴 했는데 여기서 무슨 혁신안이 나오거나 네. 무슨 엄청난 당의 방향이 결정되거나 하는 건 물론 안 보입니다. 다만 네. 8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이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우상호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예, 그 룰은 이제 김경진 의원님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 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전당대회를 2달 후에 치르는 임시 관리기구로서 성격만 갖는다. 네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전당대회 잘 관리하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2달 이후에 치르는 전당대회 룰을 비대위원장이 급격하게 변경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만약에 좀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더라도 이 전당대회 룰 세팅 자체가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대폭인 어떤 세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시간이 주어진다. 이러면 신임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할 것 그다음에 뭔가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부여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의원들 내에서는 좀 불출마 선언도 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개파색도 좀 였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컨센서스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좀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신경민 선배님.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의원들도 양측으로 갈라져 있고 이래가지고요. 이 비대위 특히 또 그중에 일부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운전해 간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비대위 자체가 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고 경론도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이라든지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많은 또 신규 유입 당원들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들까지 좀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지금 기존 규칙대로 가느냐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느냐의 논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그렇죠. 뭐 책임이 있죠. 대선에 책임을 져야 되는 지도부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룰을 만들 때 권리당원을 3개월로 하냐 6개월로 하냐 1년으로 하냐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려면은 6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갑자기 이재명계 쪽에서 3개월로 줄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건데요. 지금 그때 전당대회 룰을 보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젊거나 개혁적인 어떤 리더가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그게 하여튼 어떤 측이든 간에 당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나와도 당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라는 게 전당대회 룰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 권리당원의 자격을 뭐 6개월을 3개월로 내리자 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엽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어떤 자기 이익, 이해에 집착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개딸들의 요구가 아마 빗발치게 또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6, 7, 8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름이 될 복잡할 것이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도 사실은 이렇게 전당대회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당대표를 또 뽑기도 했고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문제는 네. 당원들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너무 당원들이 팬덤과 강한 추동력을 견인을 하면서 네네. 당의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이런 것들을 거의 압박하는 수준이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검수완박이라든지 네네. 조국 사태라든지 아니 서초동에 모인 100만 명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나 민주당 핵심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집단과 전체로서 지금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이분들이 결국은 이 서초동에 100만 모였던 촛불들이 검수완박을 하자고 해서 거기까지 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지금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거의 90% 포션으로 지금 당대표를 뽑고 있는 이 전당대회 룰인데 권리당원이 조금 느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건전하고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편적인 생각이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의 구조는 6개월이 권리당원 6개월이 3달로 준다.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핵심이 보면. 아니다. 네. 네. 그러면 얼마만큼 보통의 국민의 목소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여지를 넓히는가. 네. 이게 민주당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수의 목소리이긴 한데요. 지금 김경진 의원님의 말을 좀
이제 인용해서 말하자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잘 없다. 다른 의견을 말할 분위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신현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해찬 대표 이후에 당내 민주주의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당 안에서 의원들이 사실 의원들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네. 의원들 숫자도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데 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이 또 왜 그렇게 위축이 돼 있느냐라고 그러면은 공천 과정에서부터도 그렇지만은요. 이 핵심 당원이라고 개딸 뭐 등등이라고 이제 그 구성은 좀 복잡하겠지만 이 실체가 불분명한 당원들의 그 과격함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사와 정책에 매번 그 개입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지휘자가 있어요. 아 지휘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지휘자 이 지휘자가 누구라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짐작은 가는데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 그걸 이제 말하는 이게 누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뭐 난리가 폭풍이 나겠죠.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이제 일부를 얘기한 게 이제 홍영표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인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룰을 바꾸려면은 정말로 대폭 바꿔야 됩니다. 예. 민심이 당의 지휘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폭 바꾸고 무슨 권리당원을 3개월로 하니 6개월로 하니 투표권을 자격을 어떻게 하느니가 문제가 아니고요. 민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되 당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 룰을 바꾼다. 그러면 그건 뭐 대환영해야죠. 예. 뭐 결국은 대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얘기이고 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그 방향성에 서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또 개혁 성향을 강조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반복되는 상황인데 결국 핵심은 당권에 이재명 의원이 도전하느냐 여부인데요. 정치적인 언어를 보면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목소리를 듣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김 교수님 이런 해석 필요 없어요. 네. 하신다고 보면 돼요. 하신다. 네, 저 네. 방송국 저 대기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해봤는데요. 네네. 민주당에 계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이재명 지금 현재는 의원이죠. 네네. 당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네.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선 개항에서 낙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네. 이게 대부분의 민주당 내부의 예측들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낙선해도 도전한다. 네,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이재명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걸려 있는 어떤 형사사법 리스크를 이거 네. 당대표직을 받음으로써 네.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추동력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러나 저러나 도전하는데 저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고 봅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방탄조끼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말을 아끼는 단계고 침묵의 시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침묵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상의 그 당권 도전 선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해지면 제가 좀 반대 입장을 취해야 되나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죠. 정말 그 출마 선언 때도 개항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불리하고 나가야 될 시점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목소리가 있고 이게 나가는 게 책임을 지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또 반론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당권이라는 거는 다음 총선이지 않습니까? 신 의원님,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될 경우에 차후 차기 총선에서 정말 대거 세력 교체라든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개 이제 당대표 되는 사람들은 뭐 시스템이 공천하게 한다, 개혁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미사여구를 많이 쓰지만요. 항상 말은 말일 뿐입니다. 네. 어떤 당대표도 그렇게 하는 당대표를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본 적이 없고요. 네. 당대표의 의중이 뭐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작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더구나 예외가 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같은 무게감으로 지금 관심을 받는 분이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 다시 원내로 들어오셨고
역시 당권 도전하실 거냐라는 질문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경진 의원 답해 주시죠. 당권 도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도전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이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유심하게 잘 지켜봐야죠.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에서 밖에서 다당제 정치라든지 새정치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여기서 또 새정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당권을 잡으면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되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새정치가 뭐냐 인적 교체, 아니 나쁜 사람들, 질 나쁜 사람들 정치판에 솎아내는 것도 새정치겠죠. 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이 좀 부족한 면이 맞다 이러면 네. 이런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새 정치겠죠. 그래서 그 새 정치의 내용을 뭘로 채울까 하는 거 또 그리고 이 채우겠다고 본인이 공언한 부분들을 실제로 그 작업을 해내느냐 못해느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역량으로서 지켜봐야죠. 근데 예.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제 새 정치에 관한 어떤 슬로건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별로 나라의 정치가 바뀐 것 같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안 드는 걸 보면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에 관한 이행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슬로건으로서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당 대표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 하려고 분당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두 하면 분처럼 뭘 이렇게 하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니 네. 그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말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네. 1, 2년 전부터 말솜씨가 늘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말솜씨의 행간을 읽어보면 나가는 겁니다. 네. 대통령과도 뭐 지난번에 감사 인사하다가 쓰러졌을 때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고 네. 인수위원장으로서도 백서 전달하고 뭔가 현 정부와도 아주 긴밀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를 확실하게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는 건 분명한데 그 이제 성사 여부는 성공 여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아, 새정치 얘기를 10년 전부터 사실 들어왔는데 결국 새정치의 실체는 지금까지도 없는 걸로 대충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당 대표 가능성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너무 솔직하신데요. 이제 저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자나 이제 정치 여의도에서 네.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기를 스킨십이라든지 자기 사람, 자기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좀 부족한 것이 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했고 뭐 네. 이런 학문적인 지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깊이라든지 통찰력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네. 사람과의 친화력, 사람과 엮어가는 능력, 사람과 네. 소통하고 스킨십을 하는 이런 부분은 많이 약한 것이 아니냐. 네. 이게 대체적인 중평인 것 같고 지금 국힘에 들어왔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밑바탕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 필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안철수 대표의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보완될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이겠죠. 네, 뭐 이재명 의원과 더불어서 사실은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여당 인사이기 때문인데 안철수 의원 말씀씨가 많이 늘었다고 신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면 신 의원님이 뭐 유명한 앵커 출신이시잖아요. 또 최근에 아나운서 출신 남자 앵커가 스피치 교사를 한다 이런 소리도 있던데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뭐 하여튼 스피치 관련은 꾸준히 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 늘어요, 잘. 또 내용과 평가까지 이게 사실은 뭐 과거 이제 2차 대전 시기에 주요 국가 리더들도 그렇고 이 스피치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가볼게요. 이준석 대표와 또 당 중진 원로들 간의 파열음이 있습니다. 혁신위를 출범했는데 이준석 혁신이다라고 정진석 의원은 아주 대놓고 비판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건 김경진 의원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항상 이게 혁신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의 네네. 필요성은 언제든지 있다. 네. 그래서 국힘에서 혁신위원회를 당대표가 설치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설치하는 과정과 절차적인 방법론이 네. 내부에서 비판 유력 의원에 의해서 비판이 나올 정도 상황이라면 내부적인 합의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이 구성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합의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게 좀 급하게 출범시킨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 갔다가 들어오시면 이준석 대표가 좀 보완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우크라이나 행보도 그렇고 최재형 천하람 혁신위만 딱 지금 던져놓고 일단 우크라이나로 떠났는데 이거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뭐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간 건 뭐 그게 한 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수가 된다고 보고 던졌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행은 정말 뜬금없는 결정이었어요. 네. 네, 혁신위원회를 딱 하고 저기 던지고 위원장까지 결정을 하고 그 위원장이 바로 또 천하람 변호사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네. 뭔가 준비는 정말 안 됐구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조급하구나라는 네. 걸 느끼고요. 지금 아마 그 성비리 의혹 때문에 쫓기고 있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일단은 뭘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당 공천 경쟁이 네네. 시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본인이 그 핵심 기치로 내걸었던 여러 가지 가치를 실현시킬 사람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직의 문제군요. 네. 그래서 그거 기반을 깔기 위해서 또 젊은 세대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급하게 지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다급하고 화급하고 조급하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은 설득을 해서 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4일에 벌써 당 윤리위원회가 네. 날짜가 잡혀 상정했죠. 있다고 네. 공표가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안에 권력 투쟁이 민주당만큼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많은 뒷말들은 돕니다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특히 또 의원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을 좀 더 잘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잘 모르겠고요. 어려운 질문에 적임자시니까. 네. 네. 잘 모르겠고요. 알아도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경찰에 수사 중이니까 경찰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모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 지금 네, 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무실장분이 써줬다고 하는 무슨 투자 확인서인가 이런 거는 그 자체는 지금 부인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작성자께서 어떤 과정과 연유로 그걸 써주셨는지 네. 그거는 그 이제 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분의 답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지금 뭐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공개 토론하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행보들은 좀 뭔가 조급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네, 건가요? 뭔가 배경이 있어 보이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진짜 이유가 있다. 네, 하여튼 뭔가 수면 밑에서 굉장히 끓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인사 중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가는데 대통령께서도 아니 뭐 민변이 싹쓸이한 적도 있다라는 반론도 제기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좀 소통이 막히는 것 아니냐 우려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먼저 신 의원님께서 해주시죠. 글쎄 이거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를 하거든요. 측근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그럼 검찰도 이게 두루 검찰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그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 때 가까웠던 사람들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 지금 편중이 돼 있고 이래서 검찰 내부도 이 인사에 대해서 환영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인사라고 오늘 아침 답변도요. 네. 기자들이 물으니까 민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좀 통합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고 민변을 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저쪽이 민변 썼으니까 나는 검찰 할래. 라는 그게 말이 되는 건지 그리고 민변이라는 조직은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법조라는 경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NGO들, 네. 시민단체들하고의 비정부기구들. 그런 쪽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네.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일단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전 정권이 민변했으니까 나는 검찰 할래라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답인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차라리 답을 안 한 것만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가령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지난번에 이제 총무비서관이라든지 또 청와대 내의 일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반면에 또 가령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라고 하는 강수진 교수 같은 네네. 경우는 사실은 검찰 그만두고 나간 지 한 10년 됐거든요. 아니라고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복현 검사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적격 중에 적격이거든요. 제일 황제통이다. 적합한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고 네네. 홍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 네.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이제 모피아에 장악되어 있었던 금감원을 제대로 좀 개혁하고 제대로 된 어떤 금융 질서를 착근시키는데 최고의 적임자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네. 평가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 비서실장관 박성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할 때 네. 그때 평검사 신분으로 총리실에 파견을 파견 갔어요. 검사였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신임을 받았고 네. 그래서 한 총리가 두 번째 총리를 하면서 야 그때 그 박성근 검사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다시 데려와서 비서실장 하라고 해라 이런 연유기 네.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의미가 있고 적재적소의 인사가 아닌가 그런 반론이 또 충분히 저희가 지역 안배 같은 거 할 때 네. 실력이 뛰어나도 너무 한쪽 지역으로 하면 또 그게 정치적인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앞서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글쎄, 것처럼.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이미 국민들한테 이미 발각이 됐죠. 네. 내 맘대로 네. 내 맘대로 내 네. 뜻대로 그러니까 마이웨이. 통합의 메시지라던가 이제 확장의 메시지에서는 조금 공격받을 여지를 두지 않았냐 이런 비판. 윤 대통령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요 우리 김유성 PD 말씀하신 거 잘 좀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제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집니다. 단발 PD까지 다 긴장하게 되네요. 자,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는데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도 원구성이 안 돼서 안 열리고 있는데 음주운전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넘을 수 있다. 이거 어렵다. 좀 그런 평가로 간단하게만 들어보죠, 신 의원님. 뭐 넘어가려고 하겠죠. 원구성이 안 된 핑계 대고. 근데 박 장관 후보자는 좀 많이 자격이 모자라 보여요. 많이 어렵다. 교수를 네. 그 음주운전 제외하고도요. 네. 학교에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얘기도 있고요. 논문도 그렇고 교수로서의 자질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고 보여지지는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참 어렵네요, 김 의원님. 그냥 청문회 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죠. 뭐. 네,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에 오늘 답변 속에 있는 뼈들을 잘 골라서 핵심을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경민,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